일본 열도를 떠들썩하게 만든 요코타 메구미 실종 사건. 비슷한 시기 한국 고등학생들도 사라졌다. 메구미의 남편이 김명남이다. 그때까지도 죽은 줄로만 다 알고 있었는 걸. 죽은 줄 알았던 내 가족이 북한에 살고 있다. 이 김영남을 직접 납치해간 공작원이 있습니다. 최연희 신상옥 씨가 북한군에 강제 납치돼 전에 붉은 강도들은 기술을 북으로 돌려 강제 납치했던 것입니다. 기관총 서류와 함께 우리가 이제 북한에 납북됐다는 걸 그때서 알게 됐죠. 대상, 지역, 국적 가릴 것 없이 벌어진 북한의 무분별한 납북 도발. 하늘이 무너졌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나게만 해달라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바라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만 한 번 얼굴만 보고 갔으면 그게 원이야. 평화로운 군산의 한 바닷가. 40여 년 전 친구들과 비서를 즐기러 온 어느 평범한 고등학생 김영남. 그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동생 영남이가 사라진 후 가족들은 밤낮 없이 이곳저곳을 뒤지며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때를 떠올리면 눈물부터 앞선다.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집 앞에 딱 택시 내리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고 막 울더라고. 막 왜 그러냐고 나는 울으니까 그랬더니 영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어졌다고. 근데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져. 그때 당시 내 우리 어머니를 끌어안고 내가 막 울었지. 청년 시절 아버지와 함께 가장 역할을 하며 멀리 중동까지 다녀온 형 영환 씨.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막내 동생이 실종됐다는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때도 돈 없으면 못 줬어. 옛날 돈 30만 원, 50만 원, 60만 원 그렇게 주고 포크레인 기계 2대. 그거는 뭐 얼마예요 또. 100자가 넘는데. 이 양반 사우디 가서 돈 버는 거 다 없어졌어. 저기를 하다 보니까. 전財産을 주고 내가 고생했던 걸 벌었던 돈 다 주고라도 가를 만나고 싶더라고. 그저 이곳 해수욕장에서 사라진 동생의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 굴삭기 2대를 빌려 해안가 이곳저곳을 파헤쳤다. 제발 단서가 될 만한 실마리가 나오길 바라며 사라진 동생을 찾기 위해 안 해본 게 없었다. 그냥 시체라도 봐야 되는데 시신도 못 찾고 물로 어디로 멀리 가버렸는갑다. 그 생각만 하고 저희 어머니는 2달을 밥을 못 먹었어요. 물만 마시고 저희 시아버님은 4년 만에 하늘 품고 돌아가셨지. 사라진 영남 씨를 가슴에 묻고 눈물로 세월을 보낸 가족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의 소식은 뜻밖의 곳에서 들려왔다. 제가 이제 납북자를 구출을 하기 때문에 국군 포로하고 제가 북한 국경을 많이 갑니다. 저를 도와주는 북한 관계자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요코타 메구미의 남편이 한국에서 잡혀온 학생이다. 이걸 제보를 해줬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승이 뭐냐? 김 씨라는 거예요. 메구미의 남편이 김영남이다. 1977년 13세 어린 나이에 일본 니키타현에서 행방불명. 북한으로 납치되었던 소녀 요코타 메구미. 일본인 납북 피해자의 대표 인물로 알려진 그녀와 김영남 씨가 결혼해 북한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두 분이 직원분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알려줬죠. 소식을. 16년 만에 아이 그 사이 그때까지도 죽은 줄로만 다 알고 있었는 걸 뭘. 죽은 줄로만 알고 장례식까지 치렀던 동생이 북한에서 살고 있다니 가족들은 믿을 수가 없었다. 이후 공개된 사진 속의 중년 남성, 북한 이름 김철준. 바로 애타게 찾아 헤매던 막내 동생 김영남이었다. 9시쯤인가 기자들이 막 전화 왔어요. 평양중앙통신이 발표를 했다. 뭐를 발표했느냐. 김철준이가 김영남이고 2006년 2월 달에 금강산에서 어머니 최기호 씨를 만나게 해주겠다. 이거를 평양중앙통신이 발표를 했어요. 북한이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가명 쓴 거 자체부터. 오래오래 사셔야지 건강하셔서. 내가 이제 막내 아들 엄마한테 효도 좀 할게. 낯선 땅에서 다시 만난 김영남 씨 가족.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지난 안부를 물으며 가족의 정을 나누는데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설레임 맘도 있고 저도 3일 전부터 밥 수저도 못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를 말할 수 없었고 그래도 운 좋게 상봉을 해갔으니 더 기쁨을 말할 수 없죠. 김영남 씨의 납북 경위에 모두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그는 납북도 월북도 아닌 돌발 입북이라는 석연치 않은 입장을 내놓았다. 그 김영남이라는 친구는 그 뭐 북한이 시키는 대로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직접 납치해간 공작원이 있습니다. 이름이 김광현 씨라고 그 해주 연락소에서 나와가지고 이 김영남을 그 서해 그 백사장에서 납치해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포가 됐습니다. 이 양반이 바로 그 김영남을 납치해서 북한으로 끌고 간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지금 김영남이가 하는 말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내가 돌아가겠다고 보등 쳐봤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여기 적응해 살자. 그렇게 마음을 바꿨겠죠. 2006년 이산가족 상봉 당시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김영남 씨와 요코다 메구미의 딸 김은경이었다. 납북된 메구미와 김영남이 북한에서 결혼해 낳은 딸. 이들은 정말 가족이 맞는 걸까? 2002년도에 김은경이를 일본 당국자들이 평화 강당에서 만났어요. 그때 채취했어요. 비밀리에. DNA 기술이 대단히 발전했어요. 이거 훑어보면 됩니다, 이거. 손바닥. 그래서 김은경이의 DNA를 일본이 확보했어요. 김은경이하고 최기호 씨하고 DNA를 한 겁니다. 비밀리에 딸 은경 씨의 DNA를 확보해 메구미 가족과 영남 씨 가족의 DNA 비교 검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김은경 씨는 메구미와 김영남 사이에서 낳은 딸임이 밝혀졌고 동시에 메구미와 영남 씨의 신분도 확인됐다. 이 둘은 어떻게 북한에서 결혼까지 했던 걸까? 물론 뭐 본인들이 어느 이제 그 납북된 납치된 사람들의 어떤 미팅 장소에서 서로 눈이 맞았을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이 맞는다고 노동당이 그래 결혼하시오 이럴 저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북한 당국이 본인 의사도 조금 있다면 다 뭔가 전략적으로 정략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시키지 무턱대고 시키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김영남이라는 사람도 메구미하고 눈은 맞았겠지만 노동당이 허락을 안 하면 그 사회에서는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고달픈 납북 생활에 지쳐 그리고 북한의 필요에 의해 결혼했으리라 추정되는 두 사람.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요코다 메구미의 납북 사건. 당시 겨우 13살. 집 근처에서 납북된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도 일본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 2004년 북한이 요코다 메구미 씨가 이미 30세였던 1994년 자살했다면서 요코다 메구미 씨의 유골을 일본에 넘겨줬는데요. DNA 감정 결과 요코다 메구미 씨의 유골이 아니라는 일본 측 주장이 나오면서 더욱더 큰 이슈가 됐습니다. 북한에서 보낸 메구미의 유골도 가짜였지만 공개된 그녀의 성장 사진 또한 조작 의혹이 일었다. 우선 사진 속 인물과 배경의 화질이 달랐고 구두에 반사되는 흰 빛도 부자연스러웠다. 무엇보다 주변 나무와 인물의 그림자 방향이 달랐다. 또한 그녀가 병사했다는 증거라며 공개한 사망 대장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제1차 일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시인하고 사과하고 공동선언문까지 채택을 했는데 이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북한이 김정일이 이렇게 일본 고이즈미 총리에게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인정한 이유는 북한이 이 요코다 메구미를 비롯한 일본인들을 납치했다는 증거가 상당히 명백하게 밝혀져 있었던 상황이었고 김정일은 이 납치자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정면 돌파하면서 일본으로부터 그 반대급부로 식민지 배상금을 받아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02년 일본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인 납북자 5명이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일본과 북한의 납북자 주장 숫자가 달라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516 South Korean abductees 우리에게도 remain 아직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516명의 납북자가 있다. 납북자 피해 가족들은 북한에 꾸준히 납북자 생사 확인과 빠른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In addition to these teenage abductees, hundreds of fishermen, including Chae Won-mo, have been taken from their families by the DPRK. These families continue to suffer with the burden of wondering how their loved ones are doing. 미성년 아동을 포함한 북한의 납치, 억류 문제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여러 국적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국제적인 인권 문제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납치 도발로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얼굴 한 번 못 보고 생사 확인도 안 되어 애타는 가족들이 여전히 많다. 그렇기에 이날 행사는 이들에게 더욱 남다를 수밖에 없다. 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군산과 홍도에서 납북된 고교생 5명의 송환 귀염비 제막식이 열렸다. 꿈 많은 10대 청소년의 미래를 빼앗아간 용서할 수 없는 북한의 만행. 북한의 만행을 널리 알리는데 물심양면으로 노력하는 이가 있다. 북한의 아버지를 빼앗긴 최성룡 씨다. 켈로 부대로 활동했던 아버지가 간첩이 우리 배를 타서 납치를 한 행위를 잡고 납치를 지시했다. 타켓이었다. 저희 부친이. 아버지 최원모 씨는 1967년 연평도 인근에서 어로 작업 중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됐다. 김일성이 치를 떨었던 특수부대 켈로부대 출신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유해라도 갖고 오라고 하는데 그때 소식 들은 것은 1970년도 이렇게 처형당했다. 그때는 또 제가 평안북도 정주가 역이 있어요. 역정 광장에서 아버지를 처형당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지난해 12월 한 북한 이탈 주민의 증언으로 밝혀진 아버지의 소식. 아버지는 1972년 고향인 함경도 정주에서 처형당하셨다. 네, 전화 드리고 여기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자신은 허망하게 아버지를 잃었지만 아버지 대신 누군가의 가족을 구한다는 마음으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돕고 있다.
그 평양 그 중앙통신이 또 발표를 했고 저를 어떻게 됐든 간에 북한으로 끌고 가려고 유인 납치하려고. 북한에 타깃이 되는 위험한 상황에도 피하지 않고 납북자 문제를 세상에 알려온 최송용 씨. 제가 아버지 유해를 못 찾는 대신 거꾸로 납북자 국군포로를 한 명씩 이렇게 데려올 때 내 자신은 내가 아버지를 구해오는 거고 한 사람 한 사람 구해올 때 내 아버지를 고국에 내가 모시고 오는구나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아버지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납북자 피해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한 명이라도 더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 (1970년대) 말 납치된 군산의 김영남 씨 외 4명의 청소년들은 누구였을까? 사라진 가족을 가슴에 묻고 산 지 40여 년. 홍도 바닷가에 올 때마다 잃어버린 가족 생각에 가슴이 시리고 아려온다. 저희 어머님도 늘 아름목에 밥을 떠놓고 또 대문을 잠그지 않고 이런 시간을 뭐 수십 년 보낸 거죠. 지금도 이제 엄마가 살아 계시긴 한데 작은형 이름은 지금 현재 형제들이 엄마 앞에서는 어떻게 일종의 금기어 같은 누구도 꺼내지 않는 그런 분위기죠. 어느덧 90을 넘긴 노모는 기력이 쇠해 기억력도 가물가물하지만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기억은 잊지 않고 지금도 또렷하게 간직하고 있다. 제가 어린 나이였는데 내가 이제 작은 형이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버스를 타고 집 앞에서 갈 때 내가 맛있는 거 사오라고 했던 기억이 있고 또 아버지하고 이제 엄마하고 뭐 계속 심각한 얘기를 하실 때 옆에서 그래도 좀 있으면 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대체적으로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못 보리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죠. 이 4명의 학생이 납북이 됐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금방 돌아오리라 믿었다는 가족들. 이별의 시간이 이렇게 길 줄 몰랐다. 아버지께서 한 2, 3년 정도는 수시로 그쪽 지역을 내려가셔서 뭐 여기저기 수소문도 하고 또 신문에 광고도 내고 하면서 뭐 조금만 뭔 얘기만 들으면 또 그쪽 찾아가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반복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이제 좋지는 않았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냥 모든 걸 놔버리시고 그쪽에 매달린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을 향한 그리움을 가득 담아 편지를 쓴 어머니. 죽기 전에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것이 노모의 소원이다. 홍도에서 납치된 학생들의 생사 소식은 뜻밖의 인물을 통해 알려졌다. 바로 북한 공작원 출신 김동식 씨였다. 제가 이제 그 조사를 받는 과정에 그 수사 관계자들이 그 앨범을 주면서 혹시 여기 이제 사진을 보다가 본 기억이 있는 사람은 한번 좀 얘기 좀 해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보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그때 교과 교육 받을 때 교련 담당해서 했던 마 선생 얼굴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명우더라고요. 그리고 홍건표, 이민교 세 사람은 제가 명확하게 얼굴까지 기억이 납니다. 김동식 씨의 증언으로 이명우, 홍건표, 이민교 씨의 납북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또한 극비에 입수한 2011년 평양시민명부에서도 네 학생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명우, 이민교, 최승민, 홍건표. 사람만 있기를 그토록 애타게 바랐던 가족의 이름이었다. 제가 어떻게 하다 평양시민명부를 구했습니다. 기자들하고 내가 5명이 5일을 작업해서 200만 평양시민에서 21명을 찾았어요. 제가. 거기 학생 4명이 있습니다. 칼기가 3명 있고 납북어부가 10명 있고 이렇게 해서 21명을 찾았는데 북한에 생사 확인 요청을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모두 확인 불가능이었다. 생사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북한의 입장과 달리 평양 시민명부 속에는 이들의 고향, 현재 거주지, 직업, 결혼 여부 등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북한은 왜 어린 학생들을 납치했을까? 북한은 6.25 전쟁을 전후로 한 시기에 월북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월북자들이 고령화하니까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그 생활 양식을 제대로 공작원들에게 교육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 고등학생들을 납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파 공작원들은 이 납치된 고등학생들을 통해서 한국 문화와 한국 말을 배웠고 교육을 받고 한국으로 난파됐습니다. 그런데 왜 바닷가에서 주로 납치가 이루어졌을까? 서해안 같은 경우 또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그 침투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섬이 많아서 은폐가 가능하고 경계병에게 발견됐을 경우에도 도로가 숨기 좋고 그래서 서해안 쪽으로 굉장히 많이 침투를 하는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납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임무인데 그 납치를 하는 것도 거기서는 이제 용이하게 쉽게 얘기하면 들키지 않고 할 수 있는. 정전 이후 휴전선으로 갈라진 지 20여 년. 급변하던 한국 문화를 적응시키는 남파 간첩 이남화 교육을 납북 학생들이 맡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생활 환경을 잘 아니까 저희가 가서 실습을 할 때 말이나 행동에서 어색한 게 뭔지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 이제 캐치를 하고 바로 잡아주고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여기 와서 생활하는 데는 또 적구화를 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전후 납북자들을 이용 이남화 교육의 효과를 본 북한은 더 많은 사람들을 납치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전후 납북자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북한 정권이 강제로 납치한 우리 국민들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전후 납북자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전후 납북으로 납북된 대한민국 국민이 총 3,835명인데 이 중에서 3,319명이 대한민국을 기원했고 여전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래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이 516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후 납북자 중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어부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바다로 나가야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 납치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북한은 왜 어부들을 가장 많이 납치해 갔던 걸까? 어부들을 납치하기가 쉬웠습니다. 서해는 북한이 이제 잠수함 기지도 있으니까 잠수함을 가지고 내려온다든지 공작선과 협동작전에서 이제 그 NLL 부근에서 작업하는 우리 오선들을 납치해 가기가 쉬웠기 때문에 특히 서해에서 우리 오선들을 납치하는 행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NLL, 즉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부들이 북한의 타깃이 되었다. 이 어부들은 NLL 부근에서 비무장 상태로 공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어부들이 공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에 대한민국 영해상에서 북한 해군 함정이 와서 총격을 가해서 불법적으로 납치를 한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납치를 한 이후에는 남북 협상 카드로 납북 어부 송환 문제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북 협상을 통해서 많은 어부들이 돌아오긴 했는데 실제로 화형 가치가 높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여전히 북한 쪽에 억류돼 있습니다. 그게 어부들 457명이 현재 북한에 강제 억류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해뿐만이 아니었다. 동해상에서도 우리 어부들의 납치는 빈번하게 일어났다. 오징어 잡이로 돈을 벌러 나왔던 당시 15세 김춘삼 씨도 조업 중에 강제로 납북됐었다. 그때 당시 상황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짙은 안기 때문에 항해 불가 판정을 내려서 선장님께서 거의 11시 한 반쯤 돼서 바다에다 표박을 했죠. 그러던 중에 한 30분 지났을 무렵에 표준어를 쓰는 그 경비정이 어디 빼입니까? 라고 해서 선장님께서 속초 빼입니다 라고 하니 그럼 속초 가려면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피납됐다는 걸 느끼지 못했고,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나 저희가 속초 가는 방향하고 배가 끌려가는 방향이 틀리다는 거죠. 네, 그래서 1시간 정도 항해를 하다 보니 작은 소형 선박에 의해서 기관총 소리와 함께 사투리 아코야 메라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우리가 이제 북한에 납북됐다는 걸 그때서 알게 됐죠. 김춘삼 씨를 포함 23명의 승혜호 선원들은 그렇게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북한에 끌려갔다. 이제 한 거의 3개월 동안 저희가 이제 속초 청호동에 살다 보니까나 조사를 받은 거죠. 조사. 그래서 속초에 대한 위치라든가 어디에 뭐가 있는 그런 걸 낱낱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당시에 청호동에 살 때 그 오구약국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오구약국 앞에 쌀집이 있는데 저희 보고 여기 쌀집 있는 거 맞죠? 라고 오히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더 잘 안다는 거죠. 저희보다. 저희 동네를. 저희들끼리는 그때만 해도 아마 고정간첩이 활동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지를 많이 하게 됐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1년여 시간 동안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 두려움과 불안함에 하루하루를 보냈다. 1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거의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거기서 소위 말하는 김일성 주체사상 교육, 또 산업시찰 그런 거였습니다. 거의 1년 동안 말 그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 모든 영역이 김일성 사상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한 사람이 그 나라의 법을 다 다스리고 합니까? 그거는 저희도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 남쪽에서 이제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참 웃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기계적이에요.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게. 그놈 교육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직 김일성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납북된 이들에게 주입식으로 이루어진 김일성 주체 사상 교육.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을 알지만 아니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끝이 안 보이던 북한에서의 억류 생활. 납북 어부들의 대우는 어땠을까? 그들이 저희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뜻밖에도 저희들한테는 한대를 한 거는 맞아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한테 그렇게 잘해주리라고는 어른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다들 놀랬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사회주의 국가 선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준 것이지 결국 그들이 잘 사는 것 못 사는 건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사회주의 국가 선전을 위해서 저희에게 그렇게 간대하게 해줬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죠. 조업을 하던 우리 어부들의 납북이 이어지자 국민들의 불안도 가중되었다. 1972년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대화의 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제가 지난 5월 초 박 대통령 가까이 뜻을 받들어 평양에 갔다 왔습니다. 6.25 전쟁 이후 남북 간 정치적 대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 당사자가 첫 합의에 이른 7.4 남북 공동성명이 이루어졌다. 납북 어부의 귀한 논의도 이때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1972년 5월하고 9월에 북한으로 납북됐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어부들이 동해안 지역에 약 300여 명 정도 됩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 납북됐던 어부 일부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때 김춘삼 씨도 동료 선원들과 함께 고향인 강원도 속초로 돌아왔다. 약 300여 명의 납북 어부들이 돌아왔지만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에 억류된 어부들이 여전히 많았다. 북한에게 납북 어부들은 그들이 원하는 걸 한국에 제시할 수 있는 좋은 협상 카드였다. 돌아오지 못한 어부들은 북한 각지를 돌며 사상 교육을 받아야 했다. 묘양산에 건설된 국제친선 전량관은 요 70년대 김정일 건설했는데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저 아프리카의 지도자들, 남미의 지도자들, 중국의 마오쩌둥 국가 원수급 지도자들이 준 선물 대단히 비싼 거죠. 진귀하고 그걸 전부 거기다가 갖다가 전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북한 일반 주민은 출입이 안 됩니다. 특별한 장소란 말이죠. 근데 여기다가 납북한 사람들을 강제 납북한 사람들을 갖다 보여주면 김일성이가 대단하네, 선물도 많이 받았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걸 관람을 시키는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치적을 과시하며 사상 전향을 끊임없이 유도했고 귀향길이 막힌 납북어부 대부분은 살기 위해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납북어부 정건목 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2015년 10월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기적적으로 가족과 만날 수 있었다. 아들 살아있잖아. 저 세상에 살아있어. 거지 살고 있어. 얼마야 작구나. 억지로 북한에 자리 잡았지만 이렇게라도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건 큰 행운이었다. 그리고 그 후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북한의 납치 도발은 해상, 육상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행된다. 북한군의 강도 집단, 그들은 이번에 또 대한항공 소속 F-27 여객기를 강제 납치하려다가 죽음으로써 항거한 승무원들의 용기와 지지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하늘길까지 뻗었던 북한의 마수로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됐다. (1987년 11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대한민국 국적기 납치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 국배공작원 김현희는 이번 사건은 88 서울올림픽 참가 신청 방해를 위한
북괴 김정일의 친필 지령을 받고 북괴 대남공작원 김승일과 함께 저지른 범행임을 폭로했습니다. 주범인 북한 공작원 김현희의 실토로 밝혀진 사실. 바로 김정일의 지시로 벌어진 테러이자 치밀하게 계산된 북한의 도발이었다는 것이다. 규모가 다른 북한의 도발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분노했고 전국적으로 북한 규탄 시위가 열렸다. 그러나 북한의 대공 테러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1969년 12월 강릉발 서울행 비행기가 북한에 납치됐다. 1969년 비행기 납북 사건으로 이들은 북한의 가장을 빼앗겼다. 내일 아침 10시에 비행장으로 나와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 다음날 김포 비행장에 10시에 나가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비행기는 안 오고 오후 4시에 라디오 방송에서 강릉에서 떠난 비행기는 원산으로 갔다는 내용의 라디오 방송이 나왔어요. 4명의 승무원과 47명의 승객을 싣고 하늘의 붉은 강도들은 기술을 북으로 돌려 선덕 비행장으로 강제 납치했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힘들게 힘든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비행기 조종사가 자진 월북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내놓았다. 대한민국 영공에서 벌어진 희대의 비행기 납북 사건. 북한에 빼앗긴 가족을 돌려달라며 전국에서 시위가 이어졌다. 초등학교 2학년 말이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죠. 아버지가 이북으로 넘어갔다고 수군수군 대고 방송에서 이제 온다고 하니까 납북된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저희 친구들이 뭐 저한테 연락을 해준 거죠. 야, 아버지 오신단다. 빨리 집에 가봐라. 북한 괴뢰간첩에 의해 북으로 끌려갔던 대한항공기 탑승원 51명 중 39명이 악몽에서 풀려나와 자유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이들 중에 남편 장기영 씨는 없었고 돌아오지 못한 나머지 11명은 언제 돌아올지 알 길이 없었다. 왜 이러는 것까지 내가 알 수가 없지요. 왜 뭐 때문에 민간인이 뭐 때문에 거길 뚫고 나는지 제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무슨 죄를 졌길래 거기다 붙잡아 놓나. 슬픔만 가득했죠. 네. 이후 나머지 11명은 스스로 남길 원했다는 북한의 발표가 나왔다. 가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그 당시에 북한에 자진해서 남겠다고 할 사람이 저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네가 활용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다 강제로 떨고 놓고 나머지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만 돌려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사히 돌아온 39명의 납북자들도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다. 북한에 억류된 상태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증언이 쏟아졌고 어떤 이는 가족을 알아보지도 못했다. 납북 66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끔찍했던 납북 당시 순간은 당사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 그리고 북한에 억류된 나머지 11명은 5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도록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주기 전에 2, 3년 전 그때 같은데 추측에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가족. 그리움에 힘든 것도 잠시. 어머니 순남 씨는 홀로 사남매를 억척스럽게 키워냈다. 남편이 가장 예뻐했다는 아픈 딸을 돌보며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다. 평생 누워만 있으니 눈물 나지. 이 사람도 말은 못해도 이렇게 해도 정신만은 또 똑똑합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은 있죠. 아버지 안 계시는 동안에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바람이야 뭐 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근데 지금까지도 생사 여부도 모르고 지내는 내 마음이 더 답답하고요. 지금이라도 잘 생존해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지. 예. 북한이 빼앗아간 아버지의 자리. 북한의 납치 도발은 단란했던 가족의 일상을 산산이 깨뜨려 놓고 말았다. (1970년대) 당시 북한은 김정일의 지휘 아래 더욱 과감한 납치 만행을 저질렀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 영화인 배우 최은희, 신상욱 감독 부부를 납치한 것이다. 그때가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어머니께서 홍콩에서 합작영화 제의가 들어오시면서 기분 좋게 홍콩으로 가셨죠. 그러고 나서는 매일 전화가 왔어요. 뭐 숙제했니, 뭐 공부했니, 잘 있니, 매일 전화가 왔는데 오시기로 한 날짜부터 전화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제일 먼저 온 게 기자분들. 배우 최은희가 홍콩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식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찾으러 가야 되겠다. 이건 내가 가야 찾지 여기 한국에서는 못 찾는다. 이제 그때 이제 북한에 있는 줄 모를 때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엄마 찾아온다니까 아빠 그럼 빨리 다녀오시라고. 그러고 갔는데 또 연락이 끊긴 거죠. 어머니를 찾으러 간 아버지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끊겼다. 두 사람의 행방이 묘연해진 상황. 이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6년 전 실종됐던 최은희, 신상욱 씨가 북한 교열에 강제 납치돼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그냥 실종일 때는 죽었다는 소식만 들리지 않으면 언젠간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데 북한에 있다고 발표가 나니까 이건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북한에서 어떻게 다시 한국으로 오겠어요? 북한에 계시다는 얘기가 딱 나왔을 때는 이제는 뭐 죽을 때까지 못 만나는구나. 거기서라도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만남이라는 건 거의 포기하고 사는 거죠. 대한민국 영화계를 대표하던 두 사람의 납북 소식은 큰 충격과 함께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영화인들도 모두 단합해 두 사람의 빠른 송환과 북한의 사과를 요구했다. 몸은 밖에 있어도 마음은 여기 있어요, 아빠. 이들의 납치 소식은 영화계 전체를 침울하게 만들었다. 김정일은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최은희, 신상욱 부부를 납치한 것일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감독, 또 최고의 영화 배우를 납치해서 북한의 영화 산업을 좀 발전시키려 했다. 이게 이제 일반론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김정일이가 뭔가 실적을 올려서 김일성에게 후계자로서의 완벽한 위치를 굳혀야 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뭐 영화의 천재, 예술의 천재를 많이 내세우려다 보니까 좀 더 북한 영화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자체 인재들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신감독, 그다음 최은희 씨 이런 사람들을 납치해다가 또 예술 선전 분야에서 김정일의 치적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납치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북한의 예술 선전 분야의 부흥을 위해 두 사람을 납치한 김정일. 김정일의 감시와 후원 아래 이들은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신상옥 감독님이 납북대에서 이제 맨 처음에 초대소에 계시다가 자꾸 딴 마음을 먹고 막 도망가려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교도소에서 몇 년 있다가 나오셔서 작품 활동을 본격적으로 한 게 아마 그 납북되고 나서 3, 4년 있다가 이제 영화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 만든 게 그 이준열사 이야기에서 돌아오자는 미사일 찍으셨는데 이제 김정일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찍은 거죠. 찍었는데 김정일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아버지는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리고 이제 까르비바리 영화제에 출품을 했는데 이게 감독상을 덜컥 받아버린 거예요. 감독상에 이어 여우주연상까지 수상하면서 김정일의 신임은 더욱 두터워졌다. 이후 동구권 공산 국가들을 돌며 영화 작업에 매진한 두 사람. 폐쇄적인 북한의 이미지와는 달리 자유롭게 영화를 제작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 자진월북이라는 루머까지 생겨났다. 가까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상처예요. 한 영화계에 있던 분들이 저를 보면은 야, 신감독 북한에 있대. 너 빨리 수영 연습해. 살살 헤엄쳐서 한탄강 건너가면 너 가면 문화부 장관이야. 이런 비아냥. 정말 참기 힘들었죠. 그러나 최은희, 신상욱 부부는 김정일의 신임을 얻어 하루빨리 탈출할 타이밍을 찾고 있었고 자진월북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김정일 육성 녹음 등 납북 증거를 확보해 나갔다. 남수에서 내가 가지고 고민이 안 하죠. 그 신감독이다. 신감독은 나를 배우하다가 뭐가 필요하냐. 어느 과정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두 분이 만날 때까지는 이런 걱정이 있었다만 제가 두 분이 꼭 필요하니까 너 잘해라. 일단 김정일이 육성 녹음 파일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왜 신상옥 감독과 최은희 배우를 이 납치를 했는지를 스스로 밝혔기 때문에 북한은 그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심각한 테러 국가로 규정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김정일은 이게 북한 당국이 철저하게 신비주의에 쌓인 신비한 어떤 지도자로 그 이미지를 구축했고 전 세계 사람들도 김정일을 상당히 신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김정일의 어떤 성향 그리고 김정일의 말주변 그리고 김정일의 성격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언론에 고스란히 노출됐고 김정일도 일개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김정일의 실체와 그 본질이 알려진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상옥 최은희 부부가 1978년 북한에 납치돼 큰 충격을 줬던 신상옥 최은희 부부는 1986년 3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감시원의 눈을 피해 미국 대사관으로 뛰어들었다. 그야말로 영화 같은 탈출이었다. 천만다행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이들도 있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납북 피해자는 무려 516명이나 된다. 북한이 공작원을 통해서 언제든 납북을 하려고 하면 사실 그 납북 자체를 막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언제든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 납북 사건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에 강제 억류돼 있는 한국 출신 선교사들이나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도 북한 당국에 의해서 강제로 납치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런 정보나 첩보가 입수될 때마다 상당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낸 납북 피해자 가족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다. 그 납북자나 국군포 가족들의 바람은 단순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만 알려달라. 우리 가족들은 즉각 송환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살았으면 한 번이라도 보게 해달라.